초대형 상승장이 올 것이다. 네. 두 번째, 미중 무역 분쟁 합의입니다. 네. 제가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팟캐스트, 이제, 팟빵에 이제 이재형의 시바자키, 자키입니다, 자키. 비디오 자키 할 때. 거기에 이제 제가, 고정 게스트로, 그렇죠.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출연하게 됐다. 경제 분야 자문위원으로. 그렇죠. 네. 두 번째, 미중 무역 분쟁 합의입니다. 네. 미국의 3대형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그리고 이것은 대형 상승장을 위한 중심축이 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결국 패권 전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사를 또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뇌피셜입니다. 약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가 중국 애들 위안화 50% 절상시켜야 된다.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당선 축하를 명목으로 혼비백산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축하하는데 저기 야 50은 좀 심하지 않냐? 그렇지. 그러니까 10%만 하자. 네. 트럼프가 답이 없어요. 20 트럼프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뻘쭘하게 유야무야 하면서 이제 그냥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한동안 흘렀습니다. 그죠? 각자 내부 정치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트럼프가 터트리죠. 그래서 시진핑이 맞구만. 그래서 즉시 700억 불의 선물 보따리를 내놓습니다. 네. 즉시 너네 거 수입해줄게. 이거를 트럼프가 보고선 장난 아니야 지금 나랑. 너 내가 보이냐? 안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영화 친구에서 유호성 씨와 장동건 씨 관계로 이래서.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에서 세 꼭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수입 확대 부분, 그리고 하나는 각종 산업 개방 및 지적 재산권 강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중국 제조 2025 전략이죠. 네.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수입 확대 부분에서는 즉시 동의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각종 산업 개방 및 지적 재산권 강화 측면 이 부분에서 이제 협상이 주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말한 거는 이거였어요. 미국이. 중국 제조 2025 전략. 요거 내정 간섭이다라고 정황했거든요. 계속 압박을 하니까 뉴스를 볼게요. 무역전쟁 끝내기 카드. 시진핑 중국 제조 2025 속도 조절.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패권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정할 용의를 지금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일부 후퇴한 거죠. 그렇죠. 덩샤오핑 이후로 계속 도광양해였어요. 도광양해였는데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서 이제 중국 몽이 됐죠. 중국 제조 2025를 이렇게 보시면 한국 경제 용어사전에 있죠. 중국 제조 2025는 단순히 첨단 산업을 키우려는 계획이 아니에요. 중국은 제조 초강대국이면서 기술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고 핵심 기술 및 부품 소재를 뭐 이쪽저쪽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5대 프로젝트와 10대 전략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단계 계획, 국가별로 1등급 미국, 2등급 독일, 일본, 3등급 중국, 영국, 프랑스, 우리 한국도 들어있습니다. 네. 한국 괜찮은 나라입니다. 네. 기업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1단계에서는 뭐 한국을 이기겠다는 내용이고 2단계에서는 독일과 일본 중간 정도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3단계가. 최선두에 쓰겠다. 미국을 제치겠다. 그렇죠. 사실 정확하게 제치겠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 엉까는 거죠. 장난하냐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받아 있는데 중국이 거침없이 중국몽을 내세워서 나온 정책이 1대1로. 네. 거기에 감히 IMF, IBRD와 비슷한 기구들을 만들어내죠. 일단 미국이 그냥 둡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 1대1로 관련돼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로 진척도가 느려요. 네. 괜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중국 몸은 접어야 됩니다, 지금. 다시 도광양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들겠죠, 미국이랑. 또 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또 흥미로운 게 화웨이의 후계자가 또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이거 미국 때문인 거 아는데 미국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캐나다한테 뭐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캐나다만 조지고 있어요. 네. 그죠?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미중 패권 전쟁을 양보하면서 마무리할 생각이 중국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많이 주려고 해요. 네. 실제로. 그래 보여요. 물론 진통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방향은 상당히 가고 있다. 이미 모종의 웬만큼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하는 것들 보면.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체면은 약간 구겼지만, 뭐, 안에 그것만 좀 잘하면,
솔직히 트럼프 정부보다 시진핑 정부, 공산당 정부가 오래 해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략적 후퇴를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다. 패권전쟁이 대한민국 증시 입장에서는 바로 즉시 수입 확대 부분이라는 거. 수입 품목 몇 개 늘려주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네. 결국은 위안화를 예전 엔화처럼 평가 절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근본적인 변화.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채 또한 그냥 넘어가기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은 써먹을 수 있는 카드라는 거죠. 이게 네. 뭐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것들. IMF 얘기도 넘어갈게요. 우리 시절에 있었던 뭐 상식이니까. 아깝네요, 진짜. 앞에서 얘기 재밌게 다 나왔는데. 아무튼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면 외화 부채에 고통받는 친구들, 주로 지방정부나 각종 지방 대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그죠? 달러화가 싸지는 거니까.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싸져. 그렇죠. 그러면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네. 중국 정부로서도 이 맛이 땡기는 사안이다. 다만 그 폭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둘이. 동상이몽이에요. 네. 그래서 양국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이미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합의만 되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실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네. 산업 개방에서 금융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쌀 시장 개방하듯이 단계를 두고 개방을 할 거고요. 대한민국은 이미 개방을 했죠. 거기에 중국과 쌍둥이 그리고 이머징 국가거든요. 네. 지금 취급을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머징 국가는 해당 통화 강세를 두면 글로벌 투자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화 절상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화가 절상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금리 못 올립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데. 네. 그죠? 도리어 내려야 할지도 지금 모를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저금리 구조가 고착이 되죠. 그럼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내수가 살고 국내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주식은 자산입니다. 네. 그죠? 게임이 아닙니다. 주식이. 그렇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산이라는 거 꼭 그 개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로는 사실 일본이 플라자 비유 겪었던 일들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이제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도 이제 좀 일어났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다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폴 볼커 의장이었어요. 그때 1980년대 초반에 기준금리를 20%까지 무식하게 올려버립니다. 네. 물가 잡겠다고. 물가는 잡혔는데 제조업도 잡혔어요. 망했어요.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일본과 독일이 주로 먹었죠. 네. 그래서 85년도에 야, 안 돼. 그래서 비싸게 만든 겁니다. 엔화와 마르크화를. 1985년도에 250엔이었거든요. 1달러가. 그게 1989년도에 125엔이 됐습니다. 반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잘 팔리기까지 했어요. 소니, 뭐 워크맨 이런 거 비싸지는데 더 잘 팔려. 네. 그러니까 완벽한 버블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의 뭐 절반을 도쿄의 뭐 부동산을 팔면 어마어마했었죠.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미 환율 조작국 관찰국이에요. 대상 5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흑자 계속 나잖아요. 지금 원화 절상이 돼도 토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아십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국내 주식은 조금 팔았지만 그게 외부로 나갔다기보단 국내 원화 채권을 3년물 이하 중심으로 순증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시 통계청 자료를 가서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환차익 때문에 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글로벌리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세 번째 북한 개방은 우리나라의 어떤 축복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그 관련주 하면서 한번 다뤘던 바가 있죠. 그쵸. 그래서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일단 동북아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 저성장 해결해서, 안 그래도 오르고 있는 거에 추진축을 이제 달아줄 것이다. 네. 라고 가속도를 달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초빙한다고 하고 또 어떤 뉴스 보니까 2월달 안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좀 끝내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되는 이런 합의점 있잖아요. 네. 그걸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이슈 있죠. 또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는데 네, 뭐 어찌됐건 뭐 조만간 답방이 이루어질 거는 뭐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거고요. 즉
근데 이제 자세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당사자이면서 주연은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이. 북한과 미국이 주연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저 열심히 양측의 가교 역할, 효소 역할, 조미료 역할, 메신저 역할, 라면 스프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또 충실한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예.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뭐 심지어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북한 사이는 뭐 계속 오해 없도록 활동하는 건 물론이고, 뭐 이런 나라들까지 한반도 문제 이해를 구하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큰 힘 됩니다, 나중에. 예.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뭐 아무튼 이런 초미의 예민한 협상에서 다소간의 진통은 당연한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려감은 계속 있겠지만 결국 북한 개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위치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나라가 패전국이었습니까? 아니죠. 얹혀서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승전국이잖아요. 네. 근데 왜 반토막을 우리가 나냐고. 일본이 안 나고. 패전국인 일본이 안. 그렇죠. 독일은 반토막 났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나냐고요, 이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거기 이데올로까지 그때 겹쳤죠. 네. 어쨌든 이데올로기 경쟁을 하면서 북한이 철저히 남침 준비를 했고 이제 그 전쟁 이후로는 본격적인 체제 경쟁이 있었죠. 초기에는 북한이 앞섰어요. 일본이 이제 만주국 세우고 하느라고 저기다 공장 다 짓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서갔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농사졌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최빈국이었어요. 네. 최악이었죠. 미국이 중점적인 원조를 해줬어요. 거기에 그쳤으면 계속 최빈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근면하기로는 또 짱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저력을 발휘해가면서 북한을 빠르게 쫓아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그래서 70년대에는 한국에 세마운동, 새벽정이 올렸죠. 그리고 북한에 또 세마운동이랑 비슷한 천리마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이또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살만해졌어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비효율적이죠.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안 되다 보니까 소련, 현재 러시아나 중국도 자기 앞가름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중국도 문화대혁명 일어나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지고 지금 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혼자 어떻게 그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기네들의 모순도 심화되고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한국은 자본주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착실히 성장을 해서 드디어 격차가 벌려져 나갔죠. 네. 그럼 초조해지겠어요? 안 초조해지겠어요? 저기가. 북한이 체제 경쟁인데. 그렇죠. 초조해지죠. 네. 권력자들이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정확히. 그래서 악수를 둡니다. 독자 생존을 위해서 그 유명한 황장엽 씨가 만든 주체사상. 요걸로 가서 김씨 왕조를 일으키는 봉건주의, 또 감시를 하는 전체주의, 쓰리콤보. 이건 정말 최악, 오브 더 최악입니다. 이 체제 네. 선택은. 그러니까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동유럽이었으면 진짜 벌써 무너졌거든요. 얘네. 네. 근데 중국이 뒤에 있잖아요. 지정학적 위치로 앞에 좀 있어줘야 돼. 그래서 북한이 이제 목숨을 부지한 채로 계속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미국이 먼저 안 했으면 먹혔잖아요. 그때. 네. 그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어쨌든 한국은 내부적으로 다소간의 진통은 겪었지만 결국 크게 승승장구했고 북한과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이다이로 북한이랑 붙으면 제가 볼 때 3일 안에 북한 끝납니다. 우리한테. 네. 안 그러겠어요? 당연하겠지. 전투기 한 대만 띄워도.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약소국은 북한이라는 한반도 북부만 남게 된 형국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렇죠. 시도를 하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핵 개발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엄청나게 이 이해관계가 이제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고 핵을 결국 보유하게 됐어요. 네. 그죠? 이제는 북한이 핵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그래서 ICBM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본토를 바로 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국 서해안에 떨어뜨린다면 그 즉시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그죠? 어찌되었건. 그래서 오바마 정부 시절 의도적 무시 전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비판한 게 트럼프 정부잖아요. 오바마가 A를 하면 트럼프는 무조건 B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계 최고 행동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결국 북핵과 ICBM 폐기를 놓고 북한이 우리도 좀 정상국가로 인정해줘. 뭐 이설주 데리고 오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하면서. 김정일 시절에는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김일성 시절도 마찬가지.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도 개방해가지고 우리도 좀 먹고 사니 좀 해줘.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것이 북한이 이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흐름.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측을 좀 해볼게요. 우선 북핵 폐기 및 기타 검증은 미국 단독으로는 구성을 못할 겁니다. 북한이 동의를 안 할 거예요. 네. 이라크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거짓말 한 거잖아, 미국이. 그렇죠. 후세인이 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거고, 뭐 각종 나라들, 여러 나라, 여러 기구들이 총망라돼서 공정검증단이 아마 되고 뭐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제재가 하나씩 풀려가되 북한은 최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기업들이 북한 개발을 위해 하나둘씩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위치에 더해서 북한은 최인훈의 광장이죠. 네. 중립국을 선택해서 그런 모델로 갈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공교롭게도 김정은 위원장의 유년 시절 교육이 스위스였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개방을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축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그냥 찾아보세요. 네. 네, 지금 이거는 뭐 수치 여러- 방송이 여러- 아니고 방향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전망이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일단 말이 통한다는 건 여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이에요. 여러모로.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은 다른 국가입니다, 분명히. 다른 체제고요. 다른 통화 가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생산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익을 많이 효익을 줄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 그리고 북한 개방은 곧 뭘 개발을 해야 뭘 하든가 말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GDP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도 뭐 토건족이니 많이 하고 싸우잖아요, 우리. 네. 4대 강이니 뭐. 그죠? 북한 개발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GDP 성장률을 마구 올려줄 겁니다. 네. 그러면 GDP 성장률을 마구 올려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겠죠. 들어오죠. 주식시장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겠죠. 좋아집니다. 그죠? 또 북한 관련 수혜주가 득실득실한데 국내 증시 당연히 들어옵니다. 네. 그죠? 취득도 쉽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의 엄청난 상승 추진력을 북한 개방이 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개방되면 여행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걸로 파생되는 이 GDP 성장도 이게 상당할 겁니다. 예. 이렇게 그 세 가지 내용을 나름 최대한 빠르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대형 상승장을 저는 향하고 있다고 감히 국내에서 현재 기준 유일하게 외치고 다니는. 그렇죠. 2018년 12월 현재. 그렇죠. 외치고 다니는. 예, 제가 원래 예측하는 거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주식 같은 거, 종목 그렇죠. 같은 거, 기업 그렇죠. 같은 거. 그죠? 그런데 이런 큰 그림, 역사적인 구도, 네. 그로 인한 전체적인 방향, 요거는 저는 그래도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갑니다. 네. 그래야 이 수정수정 해가면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비둘기화로 이제 기본축 깔아주고 금리 정책이 네. 그리고 미중 무역이 합의가 되면서 원화 강세가 와가지고 당당하게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북한이 개방이 되면서 상당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한민국 증시가 향후 3에서 5년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까지 하겠습니다.